저는 이제 40대 초반에 접어들게 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살아온 세상이 좁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제가 바라본 세상이 무척이나 좁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 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두근거리는데요. 그건 아마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 희열감으로 심장이 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정말 통쾌한 복수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었어요. 요즘처럼 크고 화려한 주상복합 상가가 줄지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아파트 정문 앞에 딱 하나 자리 잡은 4,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한 동이 전부였죠. 그 건물이 우리 동네 생활권의 전부였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커다란 슈퍼가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거의 국룰처럼 모든 아파트 상가 지하엔 슈퍼가 있었어요. 1층엔 옷가게, 신발가게, 미용실, 분식집, 부동산이 어김없이 있었고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그때만 볼 수 있었던 만화방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왔고 복도 끝쪽엔 세탁소에서 나오는 따끈한 냄새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주산 학원 같은 작은 학원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 건물 하나가 우리 동네 사람들 생활을 꽉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알짜배기 상가 한켠에서 우리 부모님도 장사를 하셨어요. 1층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말 그대로 작지만 금쪽 같은 자리에서 전기구이 통닭을 구워 파셨죠. 튀긴 닭이 아니라 커다란 오븐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가며 노릇노릇 익는 그 전기구이 통닭이요. 다른 집들처럼 미리 잔뜩 구워놓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님은 초벌 정도만 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조리를 했어요. 그래서 통닭 하나 나오기까지 20분은 기본으로 걸렸죠. 손님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투덜거리다가도 막상 받아서 한 입 딱 베어 물면 다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먹을 만한 전기구이 통닭 아닙니까? 내가 이 맛 때문에 이 집 통닭을 못 끊어. 여기 맥주도 좀 가져다 줘요. 우리 집 통닭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맛있었어요. 남의 집 음식은 질려서 안 먹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남은 통닭을 싸오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역시 저를 정말 부러워했었죠. 진짜 매일같이 통닭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집 통닭이 제일 맛있대.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나도 매일은 못 먹어. 맨날 품절인데 어떻게 먹어? 품절? 와, 그러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이야기잖아. 부럽다. 집에 돈도 많겠다. 저는 나름의 뿌듯함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맥주까지 같이 팔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까지 버틸 체력이 있었겠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1살 위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밤 9시만 넘어가도 비실비실해져서 그냥 쓰러져 자곤 했어요. 그래서 통닭을 가지고 오신다고 해도 그 시간까지 버티지 못해서 못 먹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래도 가끔 부모님이 일찍 마치는 날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아주 신이 났죠. 얘들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났다. 통닭 먹을래? 진짜? 엄마 오늘 품절 안 된 거야? 딱 한 마리 남았을 때 장사 접었지. 너희 주려고 챙겨왔다. 그러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오빠는 벌써 침을 삼키며 접시를 들고 있었고요. 매일매일이 두근거리고 행복함의 연속이기도 했지요. 우리 남매는 어릴 때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사실 그땐 왜 그런지도 몰랐죠. 진짜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때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꽤 큰 빚을 지게 되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통닭집을 시작했고 그걸 발판으로 빚을 갚아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빚을 갚는 일이라 우리 남매는 자연스럽게 학원이라는 걸 엄두도 못 냈어요.
친구들이 미술학원에서 색연필 깎는 소리, 피아노 학원에서 들려오는 음계 연습 같은 걸 당연하게 누릴 때 우리는 집에서 둘이 심심하게 TV를 보거나 아니면 엄마가 장사 홍보하려고 가져온 쿠폰북을 보면서 놀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엔 장난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쿠폰북은 우리에게 소꿉놀이의 발판이기도 하고 또 한글 공부의 시작이기도 했죠. 쿠폰북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작은 책자처럼 생긴 홍보 전단지였는데 동네 상가 전화번호부터 할인 쿠폰까지 다 들어있어서 집집마다 뿌렸죠. 배달 어플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그 전단지를 뿌리는 날에는 주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오빠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큰애라도 학원 보내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넓은 길이 열릴 테니까.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싶은데 일단은 종합학원으로 만족해보자. 그리고 1년 뒤 저도 오빠가 다니던 그 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공부에 두각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학원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고 문제집만 보면 졸음이 밀려왔어요. 오빠는 열심히 하더니 결국 대학에 갔고 부모님은 오빠 학비를 벌어들이느라 하루하루 뼈 빠지게 고생하셨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1년 뒤에 내가 대학에 가면 집안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몇 달이나 하다가 결국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나는 고민을 해봤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안 가겠다니? 요즘 시대에 대학을 안 나와서 뭘 해먹고 살겠다고? 솔직히 내성적으로는 오빠만큼의 대학을 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학비 날리고 시간 날리느니 그냥 취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부모님은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제 결정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요? 지금의 제가 보기엔 그때 제 선택은 너무 어린 마음에서 나온 배려였고 그 배려가 부모님 마음에 작은 상처도 남겼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틈만 나면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쌈짓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의 저는 돈을 모은다기보다 살아남는다는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이 아직 갚지 못한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제 돈을 보태드리기도 했죠.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도 문득 깨달았어요. 나도 내가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겠다 하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로만 이어가며 살 순 없잖아요. 알바는 몸으로 버티는 거라 언젠가는 지칠 게 뻔했고 미래를 계획하기엔 너무 불안했죠. 어찌 보면 또래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아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이 회사, 저 회사,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업체들까지 죄다 문을 두드렸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가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에서 잘리기 일쑤였어요. 대졸 이상이라는 단어가 채용 공고마다 버티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의지력이 쭉 빠져나갔죠. 제 나이 25, 그 나이에 대학교를 다시 간다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지금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졸업하면 29인데 그때는 취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면 끝이니까 부딪혀보자 하고 마음 먹고 취업 준비를 진짜 악착같이 했어요. 그러다 운 좋게 김치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거의 공장 일에 가까웠어요. 김치통 세척, 재료 정리, 포장, 라벨 작업.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몸이 고단했지만 그래도 계약직과는 다르게 대우를 받았고 복지도 좋았고
퇴직금도 제대로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중간 관리직에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냥 일 잘 가르쳐주는 선배였는데 점점 말투도 다정하고 성격도 섬세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남편이 그냥 회사 직원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여기가 우리 집이라며 멋쩍게 말을 하는데 입이 저절로 벌어질 정도였어요. 높은 담벼락에 마당이 딸려 있는 멋들어진 2층 집.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이런 집이라니. 얼마나 돈이 많은 거지? 싶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현관문을 열었는데 대리석 바닥에 층고 높은 천장, 반짝반짝한 샹들리에까지. 영화 속에서만 보던 집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별별 상상을 다 했죠. 혹시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무시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대표님, 아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잘 알지. 우리 회사에 몇 안 되는 정직원 중에 하나 아니야. 성실하게 일 잘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다른 건 뭐 있나? 우리 공장을 본인 공장 일처럼 나서서 일을 해준다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무뚝뚝하고 뭐 하나 살가운 게 없어서 힘들진 않고. 아니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제 짝을 딱 만났나 봐.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돌멩이 같은 놈인데 말이야. 의외로 편견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들 같았지요. 시아버지께선 이미 공장은 장남인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해 두셨고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도 둘째, 셋째 도련님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스스로의 앞길은 알아서 찾으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 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라고. 절대로 공장은 탐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도련님들 역시 각자 자리에서 단단히 한 몫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공장을 탐내지도 않았고 둘째 도련님은 의사였고 막내 도련님은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죠. 막내 도련님은 원래 의대를 희망했는데 삼수까지 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내 도련님은 늘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을 품고 있는 듯한 말끝이 조금 씁쓸한 느낌이 있었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공장은 맏아들 것이라고 선언해온 덕분인지 두 도련님 모두 욕심을 내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덕분에 저는 오히려 편한 집이구나 싶어서 마음을 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보다 6살 연상이었기 때문에 도련님들도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참고로 막내 도련님이 우리 오빠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몇 년 지나 둘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아니죠. 이제는 서방님들이 차례대로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미묘하게 애매한 상황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동서관계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단 하나 간단했어요. 동서들이 전부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 호칭은 형님이라 칭해야 하니 나이는 제가 가장 어린데 호칭은 제일 높고 이 조합이 은근히 그 묘한 기싸움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들이 뭐랄까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어요. 기가 센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죠. 의사 타이틀을 등에 지고 있으니 말투에서도 은근히 우리가 형님보단 좀 더 우위라는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는 고졸의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 결혼한 경우이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확실히 팔자핀 케이스로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 뜻 없이 웃어 넘겼어요. 근데 몇 번 반복되니까 이게 확실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명절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셋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둘째 동서가 제 눈을 슬쩍 보면서 말했어요. 형님은 공장 물려받을 거니까 아무 걱정도 없으시겠어요. 그쵸. 저희는 우리가 벌어야 해서 힘들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공장 하나 떡하니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님께서 이미 장남에게 물려주시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신걸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럴 수가 있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아니고요. 아, 맞다, 형님. 형님이 공장에서 매일 김치를 만드시니까 손맛도 제일이지 않겠어요? 저희는 사람 살리는 일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형님이 음식 좀 더 해주세요. 맞아요. 저 어제도 수술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좀 쉬어도 될까요? 형님이 나이도 어리니까 체력도 좋잖아. 지들끼리 마치 저를 왕따시키는 것 마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를 싹 몰아주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당하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일부러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을 했어요. 동서들, 명절에 일을 하는 건 며느리들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앞으로는 팔자가 편하니 뭐니 그런 말 하지 않고 다 같이 할 일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형님, 설마 저희가 형님께 일을 몰아주려고 그랬겠어요? 형님이 오해를 단단히 하신 것 같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니까 잘하는 형님 보고 도와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형님이 음식 잘하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많은 의사 동서들 앞에서 화를 내면 그게 또 쫌생이 같은 형님처럼 보일까봐 괜히 더 유치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더 못했죠. 속은 끓어도 겉으로는 웃고 알겠다고 하면서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계속 쌓이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씩 시댁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서방님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서들 역시 둘째 서방님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들이었어요. 둘째 서방님이 꽤 규모가 있는 2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의 둘째 동서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순식간에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서방님도 원래는 다른 여자분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헤어졌대요. 그때 둘째 동서가 우리 병원에 착하고 성실한 후배가 있다고 소개해줬고 그게 지금의 막내 동서였던 거죠. 그러니 동서들끼리 죽이 엄청 잘 맞을 수밖에요. 직업도 같고 병원 분위기도 공유하고 심지어 같이 근무했던 시절의 뒷이야기까지 수두룩하니까요. 명절 때 거실에서 셋이 모여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지난번 케이스 있잖아. 그 환자 LDL 수치가 불안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 맞아. 거기에 스테로이드 용량 조절 들어가야 했는데 교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바람에 저는 옆에서 과일 깎다가 LDL이 뭐였지 하고 혼자 머릿속에 물음표만 띄우고 있었죠. 그래도 용기 내서 끼어들어 보려고 하면 분위기가 바로 달라졌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중이냐고 웃으면서 가까이 가면 갑자기 둘째 동서가 영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너는 끼워줄 수 없다는 식으로 영어를 쓰면 막내 동서도 입가에 비웃음을 달고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쌓은 자존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저를 배제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특히 서러웠던 건 김장철이었어요. 우리 시댁이 김치 공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장 시즌이 되면 온 가족이 정말 전쟁을 치르듯 김장을 했어요. 어쩔 땐 하루에 배추가 수백 포기씩 오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동서들은 꼭 빈둥빈둥 거리면서 김장을 하기 싫어했어요. 형님, 솔직히 저희는 환자들 진료봐야 하는 의사인데 손에 고춧가루 물들어서 환자 진료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수술방도 들어가야 하는데 김치 양념 냄새 배이면 큰일 나요. 형님이 좀 맡아서 해주세요. 우리 집은 김치 사 먹어서 김장할 줄도 모르는데. 그 말투가 부탁이 아니고 완전 무시였기 때문에 저는 더 하기 싫어졌죠.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저 자세로 나오면서 저한테 도와달라 아부라도 떨었으면 모르겠어요. 하인 부리듯이 네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너는 할 줄 아는 게 이게 전부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곱게 해주고 싶겠냐고요.
아니 막말로 제가 언제 공장을 물려받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왜 저 혼자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못했죠. 동서들이 의사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그 자리가 다들 모여 앉아있는 명절 자리니까요. 괜히 그곳에서 욱하면 제가 오히려 쪼잔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제가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뜨끈한 뭔가가 계속 차올랐어요. 제가 김치 공장 맏며느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편도 원해서 차기 공장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고졸이라서 제 직업이 그 사람들보다 덜 화려해서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나를 급 떨어지는 사람 취급하는구나 싶었죠. 그 차별과 무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대놓고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가 취미로 블로그를 했었어요. 사실 뭐 대단한 블로그는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반찬 사진, 집안일 팁, 장보기 후기 같은 걸 올리는 조금 촌스럽다면 촌스럽고 따뜻하다고 하면 따뜻한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동서들은 그마저도 비웃더라고요. 김장철에 제가 배추를 절이고 있는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거 블로그에 올리면 조회수 100은 찍겠네요. 형님 블로그 인생 최고 조회수 파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블로그 시작했을 때 둘째 서방님 병원 홍보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도움이 될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썼는데 조회수가 고작 2, 30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놓고 병원 홍보 효과가 아니라 형님 블로그 홍보가 됐겠다 하고 웃으면서 저를 은근히 낮춰보는 듯한 말투를 쓰는데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어도 속은 정말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조회수가 적다는 건 그냥 제 블로그 방문자가 적어서 홍보 효과가 없었던 거고 그걸 제가 창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동서들은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학력이 낮으니까 우리가 더 높은 직업이니까 하는 듯이 은근슬쩍 무시하려 들었죠. 더 서러운 건 그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네는 다 참아야 한다. 윗물이 조용해야 집안이 편해진다. 싸움만 되지 마라. 결국 저는 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이 으스러져도 너무 속상해도 시어머니 말씀대로 참는 게 큰며느리의 역할이라는 그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가 40대에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낄 사이도 없이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네, 공장이 망해버렸어요. 정말 비참하리 많지 완전히 무너졌죠. 그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대기업들이 김치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인터넷에는 중국산 재료 쓰는 거 아니냐는 글이 한번 잘못 퍼지면서 이미지도 추락해버렸고 공장 건물도 오래돼서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고칠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공장에서 납품한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이 공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환불 요청이 쏟아지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줄줄이 끊고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사람을 줄이면서 관리가 더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사고는 더 생기고 사고가 생기니 또 거래처가 끊어지고요. 정말 악순환이 몇 년간 계속됐어요. 저도 남편도 시아버지도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공장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가라앉는 배를 손으로 떠받친다고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버티다가 공장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소식이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를 쓰러뜨렸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겹쳐진 상태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누구보다 공장을 아끼셨고 그래도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지켜온 것인데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으니 결국 공장은 폐업 처분을 하고 급히 매각했어요. 근데 팔아서 남은 돈이 없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없었어요. 그동안 밀린 월급, 퇴직금, 공과금, 세금까지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장은 무너졌고
그 여파는 시부모님에게도 컸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냥 여파가 아니라 직격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공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 공장이 우리 미래의 기반이자 안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믿었던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길을 잃은 아이 같았죠. 시아버지는 결국 동선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둘째 서방님이 있는 병원이 규모도 있고 의사들도 많으니까 바로 모셔가셨죠. 그동안 저는 남편과 함께 공장 정리, 세금 문제, 직원들 서류 처리, 이것저것 마지막 뒷수습을 하느라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어요. 하루에 서류를 몇십 장씩 쓰고 거래처들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또 남편은 무너진 마음 잡고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오가고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난리를 치면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동서들이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아버님, 형님네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냐고요. 공장 망했다고 물려받을 거 없으니까 벌써부터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여태 월급 받은 게 죄송스러워서라도 병원에서 꼼짝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버님, 서운하시겠어요? 저희가 공장 모든 처리를 다 끝낸 다음에 시부모님은 크게 뭐라 하시진 않으셨지만 동서들의 이간질 때문인지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이간질을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곤 억울해서 미칠 뻔했지만 큰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용직이라도 뛰어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생각난 게 제 블로그였어요. 사실 꾸준히 포스팅을 해오긴 했거든요. 물론 조회수는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글 쓰는 게 즐거워서 계속 해왔던 건데 그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블로그로 이름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나도 뭔가 전문적으로 자동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당신이 만들 수가 있어? 요즘은 AI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준다고 하잖아. 시도라도 해보면 어떨까? 요즘은 AI 산업이 워낙 발달해서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쇼핑몰도 하고 혼자 돈 버는 구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홍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면 광고비만 해도 꽤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르르 머릿속에 그려진 거예요. 근데 화장품, 의류 같은 건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메리트가 전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설쳐가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경쟁이 덜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런 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강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강의 듣고 수익을 냈다는 후기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없이도 자동 포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글도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공부 좀 해볼까 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이제는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거면 해봐. 당신도 이제 뭐 하나 가져야지. 내가 지금 당장 많이 벌지는 못해도 당신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애들 좀 더 챙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HTML, CSS, API, 자동화, 단어가 전부 외계어 같았어요. 강의를 보는데도 정신이 어질어질했죠. 근데 서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강의를 최소 3번 이상씩 다시 봤어요. 모르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동서들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자기들끼리 병원을 차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시부모님 쓰러지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먼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어요. 하지만 동서들 입장에서는 여태 맏아들만 혜택 다 받지 않았냐? 공장 물려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우리도 뭐 할 말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그냥 축하해요. 잘 되면 좋죠.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동서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근데 형님은 앞으로 뭐 하시게요? 택배 기사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택배도 돈 꽤 벌던데요. 다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신 건 아니지요? 저요? 저는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업? 첫째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사업을 한다는 게야? 홍보용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검색만 하면 장점이나 단점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놓고 광고도 붙이고 그런 페이지 운영해 보려고요. 형님, 코딩이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사이트를 운영한다고요? 그런 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꼴통이 무슨 회사를 차려요? 꼴통? 아니 동서, 지금 나한테 꼴통이라고 한 거야? 아, 웃겨라.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 코딩이라는 거 IT 전문학과 나온 우리 오빠도 어려워하는 건데 고졸인 형님이 어떻게 해요? 형님, 진짜로 형님이 회사 차려서 1년이라도 버티면 제가 5천 드릴게요. 5천? 좋아, 나도 5천 더 얹어서 아예 1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만들 해라. 애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미 그런 사이트는 널리고 널렸다. 괜히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돈 날렸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 작은 회사라도 취직해서 월 200이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고 제가 지금까지 뭘 견디면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제 손을 딱 잡더니만 화를 내더라고요. 됐어. 더 들을 필요 없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이런 말 들으면서 자존심 상해가며 살지 말자.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 순간 진짜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찔끔 나올 뻔했어요. 남편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분함과 서러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마음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속 깊은 곳에서 뭔가 하나가 딱 하고 들어왔죠. 내가 저 인간들한테서 무조건 1억 받아온다는 결심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쑥스럽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차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철도만 보면 눈이 빛났다고요. 그래서 철도공사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대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가슴을 확 짓눌렀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어릴 때부터 공장은 장남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고 남의 회사 취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다. 공장에 나와서 일하는 거 배우고 운영하는 법만 익히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정작 남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장남, 공장을 물려받아야 하는 장남이라는 말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 사실 철도공사 시험까지 봤었어. 최종 합격까지 했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알고 난 뒤 노발대발 난리가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냐고 소리치고 장남이 사업 물려받을 사람이 어떻게 남 밑에서 월급 받는 일을 하겠다고 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 그 말 듣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은 걸 제 손으로 누른 채 살았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타의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서방님들은 그걸 알면서도
당신이 공장을 물려받는다는 걸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그런 소리 듣는다고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거 꼭 해. 난 당신 편이야.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당장이라도 택배를 띄워서 생활비 벌어올 테니까 당신 꿈 펼쳐봐.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동안 공장 운영한다고 시아버지 밑에서 억지로 일하면서 버텨오면서도 한 번도 이런 티를 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울컥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토록 묵묵하게 버텨온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 제대로 느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사업자를 냈어요. 그동안 밤새 강의 돌려보고 실행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고 도전을 했죠. 그렇게 쌓아온 지식을 모아서 1인 마케팅 대행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자동 포스팅, 자동 홍보 시스템, 고객 분석 페이지. 제가 공부한 걸 그대로 현실로 옮겼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딱 나오는 그날 동서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오늘 사업자 냈어.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말하지만 1년 버티면 나한테 1억 주는 조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반응이 가관이더라고요. 단톡방에서 띠링띠링 소리가 쉬지 않고 울리는데 전부 저를 조롱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형님, 진짜 그 사이트 만든 거예요? 형님이 원하시면 저희도 변호사 앞에서 공증해드릴 수 있어요. 아예 기록으로 남기죠 뭐. 이렇게요. 대신 형님이 1년 못 버티면 형님 우리 병원 와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청소해줘요. 어때요? 우리도 조건 걸어야 공평하잖아요. 진짜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제 자존심까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든든한 조력자 남편도 있었고요. 그 말 무르기 없기에요. 변호사 앞에서 공증을 받는 걸로 하죠. 그때 저는 완전히 결심했어요. 내가 만든 이 길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리고 1년 뒤 꼭 그들의 눈앞에 결과를 들고 나타난다. 동서들의 비웃음이 저에게는 추진력이 됐고 그 말은 제게 상처가 아니라 연료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1년을 버텼어요.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죠. 직원도 1명 뽑았어요. 이 말만 들으면 뭔가 폼나 보이지만 사실 속은 콩닥콩닥 난리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신경 쓸 게 산더미더라고요. 홍보, 마케팅, 고객 관리, 계약 프로그램 오류 잡기까지. 게다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건 회계였어요.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전부 제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제 회사 돈은 제 돈이 아니래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그 부분에 지식이 많아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줬어요. 이건 회사 돈이고 이건 사업세 나가야 하고 이건 네가 월급처럼 가져가야 할 부분이야. 이걸 섞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야. 꼭 구분해야 해. 그날 저는 진짜 머리끄덩이 잡힌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초반 성적은 말 그대로 처참했어요. 3개월 동안은 일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아예 없었어요.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의자가 제 몸을 잡아먹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부터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오피스마다 찾아다니면서 명함 돌리고 샘플 페이지 보여주고 컨설팅 제안하고 했어요. 직원도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시장을 찾아냈어요. 작은 공방, 1인 창업자, 개인 교육 강사 같은 분들이 홍보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게 완전히 대박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회사가 신문에 실린 거예요. 물론 한 구석에 조그맣게 난 기사였지만 그래도 제 얼굴이 딱 나왔어요. 기자님이 쓰신 제목이 아주 그럴싸했어요. 스마트업과 스타트업 2마리 토끼를 잡은 1인 마케팅 대표. 당신 진짜 대단한데? 나도 이렇게 기사가 실릴 줄은 몰랐어. 아주 작은 기사지만 너무 뿌듯하다. 신문에 작게 실렸다고 해도 이렇게 얼굴까지 딱 나온 게 어디야. 너무 멋있다. 당신이 전부 뒷받침을 해준 덕분이지.
아니야, 나는 해보려고 시도조차 못한 일을 당신이 해놓은 거야. 당신이 대단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해서 얼굴을 파묻었어요. 남편이 새벽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오는 모습을 저는 그대로 봐왔거든요. 손톱 끝이 다 갈라지고 무릎은 멍투성이고 허리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사업이 성공하면서 남편도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는 새벽 배송 대신 저랑 같이 출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쯤 둘째 서방님과 동서들이 차린 병원은 매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 병원 적자 아니냐, 너무 무리해서 확장한 거 아니냐 하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시댁으로 갔어요. 하필 그날이 딱 김장철이었어요. 시댁만 가면 손에 고춧가루 묻혀야 하는 그 시기죠. 동서들은 제가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얼굴 보자마자 하던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김장해야죠. 빨리 앞치마 입고 오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아직도 뭐 사업한다고 난리셔요?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도 성적이 무척 궁금하시겠다. 입꼬리가 아주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들 병원 매출이 안 나와서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바짝 긴장한 상황에서 동네북 같은 제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저는 피식 웃으면서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그리고 탁 펼쳐서 그들 코앞에 들이밀었죠. 신문 한쪽 구석에 실린 제 얼굴을 본 순간 동서들 표정이 진짜 사색이 됐어요. 눈이 동그래졌다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얼굴 전체가 굳어버리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유심히 보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스마트업과 스타트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 이거 우리 맏며느리 얼굴 아니냐? 네, 맞아요, 어머님. 저 사업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기자님이 딱 알아보고 기사까지 실어주신 거 있죠? 동서들, 아직 내가 회사 차린 지 1년 안 지난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동서들이 호언장담하면서 나한테 5천씩 총 1억 주겠다고 했던 공중도 기억하고 있지? 그 순간 동서들이 동시에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평소에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숨소리조차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째 동서가 제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형님. 이 사이트가 정말 형님이 운영하는 사이트였어요? 맞아,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 동서는 그것도 몰랐어? 이 사이트 우리 병원도 홍보 맡기고 있는 그 사이트 아니야?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젓가락만 떨어뜨려도 쩌렁 울릴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바로 그 사이트의 대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댁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떤 곳이냐면 과장 광고가 전혀 없는 클린 마케팅 사이트예요. 일반 식품 판매업이나 의류 쪽 홍보도 맞지만 주력 고객층은 병원이었어요. 병원 마케팅은 규정이 정말 까다롭거든요. 홍보 아닌 척 홍보하면 바로 과대 광고로 걸릴 수도 있고 단어 하나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핵심 프로그램은 AI가 자동으로 과장 광고 문구, 법에 걸릴 수 있는 문장, 위험 단어 등을 애초에 걸러내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스캐너처럼 홍보 글을 통째로 읽고 위험 요소를 줄줄이 표시해준 뒤 안전한 문장, 신뢰를 주는 핵심 키워드만 남기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병원 홍보 글을 작성할 때 완치 100% 효과, 즉시 회복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빨간 줄이 뜨는 식이었어요. 대신 법적으로 허용되는 표현, 사용자 후기 형태의 간접 문장 및 검증된 데이터 기반 문장만 채택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놨죠. 그러니 병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유용했겠어요. 심지어 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SNS 트렌드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단어만 골라주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접근성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올라가면서 병원들이 줄줄이 문의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 덕분에 몇 개월 만에 마케팅 업계에서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희 직원도 매일 기절할 듯 바빠졌고 남편도 제 사업장에 합류하면서 회사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져갔죠. 그런데 사실 신문에 실린 이유는 폭발적인 성장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판매 수익 일부를 시골 초등학교 분교에 기부했거든요. 컴퓨터가 부족해서 IT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몇 개 회사가 컴퓨터를 지원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참여했어요. 작은 힘이었지만 누군가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기부 프로젝트가 기사화되면서 제 얼굴이 신문에 실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시댁 식구들이 알고 나니까 방한 분위기가 또 한 번 싸늘하게 식었어요. 특히 동서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형님 타이틀만 빌려놓고 거의 집안 심부름꾼 취급했었는데 그 형님이 자기들 병원의 핵심 마케팅을 담당하던 회사 대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어지간히 충격이 컸겠죠. 형님이 그 사이트 대표 맞는 거죠? 그럼 우리 병원 홍보 맡긴 것도 형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 회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동서들이 병원 맡긴 것도 내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거고. 막내 동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보면서 빈잔을 떨어뜨릴 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까지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아니, 이게 우리 맏며느리가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이라는 거였단 말이냐? 나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 이제 제가 저희 가족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힘들게 택배 일하다가 누구 덕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집안 일으켰지. 저는 그들에게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신문 한 장이 모든 걸 증명해줬고 그들이 입으로 흘렸던 온갖 비아냥이 그대로 되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년 버티면 1억 준다던 그 약속 말이에요. 그 진짜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지 않겠어요. 사실 신문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동서들은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블로그에 글 몇 줄 쓰고 협찬받는 정도겠지. 고졸 주제에 무슨 전문성이 있겠냐 하는 식으로 저를 평가절하했죠. 평소에도 의사라는 직업을 방패 삼아 허세를 부리며 남을 깔아뭉개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고졸이든 중졸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돈도 얼마 안 들여서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시대죠. 그걸 무시하고 본인들만 잘났다고 믿다가 이렇게 딱 코를 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들 1억은 언제 입금할 거야? 예? 아직 1년이? 무슨 소리야? 작년에 김장할 때쯤 동서들이 그랬잖아. 올해 김장철이 왔으니 1년 된 거 아니겠어? 형님, 갑자기 1억 이야기를 꺼내시면. 그 순간 동서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우물쭈물했어요. 말문이 완전히 막힌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둘째 서방님과 동서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아직까지 흑자 전환도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김장철 되면 본인들은 의사라서 김장 못한다고 도망치던 그들이 올해는 어찌나 빠르게 나타났는지 이유가 따로 있었죠. 시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일찌감치 와서 눈치 보며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동서들 제 회사에 홍보 맡기기 전에 싸구려 마케팅 업체에 외주를 맡겼다가 과장 광고로 보건소 시정 명령까지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벌금까지 나갔으니 손해가 컸겠지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까지 찾아와서 비싼 비용을 내고 홍보를 맡긴 건데 제가 대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상담이랑 1대1 설명은 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말꼬리가 길어? 그래서 1억은 언제 줄 건데? 아니, 형님, 그걸 정말 받으려고 하셨어요? 장난이죠? 에이, 장난. 장난? 누가 장난으로 변호사 공증까지 받냐?
내가 회사를 말아먹었으면 그땐 병원 청소 언제 오냐고 난리칠 거면서. 형수님,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걸로 얼굴 붉히는 건 아니죠. 그냥 장난으로 넘어가면 될 일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가 먼저 시비 걸고 무시하고 얼굴 붉히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딴 소리를 해? 당장 돈 내놔. 약속한 건 약속한 거야. 남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댁 거실이 순간 쨍하고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또 얼마나 제 편을 못 들어주고 스스로 억눌렀는지 알았기에 더 먹먹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시부모님은 그 와중에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모른 척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맏며느리가 다 참아야 한다며 제게 모든 걸 감내하라고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막상 동서들이 버려놓은 문제 앞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동서들은 말도 못하고 서방님들은 멍하니 서 있고 시부모님은 눈을 피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은 저와 제 남편뿐이었죠. 이제 이 집에서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판을 뒤집은 사람인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제가 결국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사실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무시를 받았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저도 앙금이라는 게 조금은 풀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작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 때 무시만 남기던 인간들이 지들이 힘들 때 무시를 받고 있으니 역지사지 체감을 제대로 했겠죠. 동서들, 내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야 돈을 줄 거야? 형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즘 병원 사정이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돈 떼어 먹는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요. 맞아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형님은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가진 자가 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닌 것 같은데? 약속했잖아. 공증까지 받았는데 뭘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사이트랑 계약한 것도 내가 먼저 해지할게. 그 다음엔 소송으로 넘어갈 거고. 형님, 이러다가 저희 애들 공부시킬 돈도 탈탈 털리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난 맛에 왜 큰형을 무시해서 이 사다를 내는 거냐? 니들 입에서 나온 말은 니들이 책임져라.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속 시끄럽게 해. 그런 소리는 왜 가지고 이 사다를 만들어? 시아버지까지 제 편을 들고 나서니까 순간 동서들은 벌벌 떨더니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의사랍시고 고개 한번 안 숙이던 사람들이 제가 고졸이라고 평생 비웃어왔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로 시부모님까지 돈 물어주라고 나오니까 지들이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겠죠.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무시한 거 다 취소할게요. 저희 진짜 5천만 원씩 내는 거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병원 자금도 부족해서 월급도 얼마 못 받고 있어요. 형님이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몰라.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공증받은 날짜로부터 지급 명령 일자 딱 나와 있어. 못 내면 법원에서 받아낼 거야. 그 말을 듣자 동서들은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고졸이라고 블로그나 하면서 놀 거라고 깔봤으면 제 앞에서 무릎 꿇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도 못 해봤겠지요. 하지만 저도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둘 만큼 쌓아뒀는데 지금 와서 왜 봐줘야 하겠어요. 저는 진짜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걸었어요. 고소장까지 날아가니까 동서들이 그제서야 울면서 전화하고 밤에 찾아와 문 두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돈 내놔. 약속한 건 지켜. 예, 그래도 가족끼리 고발장까지 보내는 건 조금 심한 거 아니니? 애들도 평생 볼 텐데 돈 떼어먹기야 하겠어?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서 돈 주겠다고 한 동서들이 실수한 거 아닐까요?
남편은 오히려 등 두드리면서 잘했어, 아주 잘했어 하고 응원해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댁 눈치 보느라 말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남편도 많이 단단해졌더라고요. 결국 둘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모르게 5천만 원씩을 제 계좌로 입금했어요. 입금 문자가 딱딱 찍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억울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확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뒤가 더 재밌었어요. 둘째 서방님이 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희 병원 홍보에 좀 더 힘 좀 써주세요. 우리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병원 홍보는 지금도 돈 받은 만큼 하고 있어요. 제 사업은 누구보다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서방님.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병원이야 아무리 좋게 홍보해봐야 갈 환자들이나 가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홍보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야 했지만 가족이라는 터울로 묶여 있는데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파리만 날리는 듯하고 과장 광고로 경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데다가 경영 감각도 부족하니 그다지 나아질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지게 됐죠. 저는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든 합법 마케팅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서 소상공인 대상 무료 공개 세미나로 풀어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자료를 왜 공짜로 주냐고.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나누고 싶었거든요.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삶을 제가 당해본 만큼 절대 닮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금 저는 좋은 직원들과 함께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제 든든한 오른팔이 돼서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까 걱정하던 삶에서 벗어나 제 힘으로 쌓은 기반 위에서 똑바로 서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악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들의 근황은 참 씁쓸하더라고요. 둘째 동서는 병원 적자로 인해 둘째 서방님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막내 동서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친정에 다시 손을 벌렸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둘째 서방님 역시 저에게 홍보를 부탁한 뒤에도 크게 나아진 건 없어 보였고 결국 병원 규모를 줄여서 재정비 중이라는 얘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향해 비웃고 깔보고 무시하고 올려다보는 순간은 분명 없었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해요. 그렇게 예쁘게 쌓아 올린 우월감도 진짜 실력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제 일에 집중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지식을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함께 가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든든한 조력자인 남편과 함께 앞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